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혹시 신라젠 사태를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신라젠은 한때 유전자 재조합된 우두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역이용해서 암세포를 감염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자, 이게 굉장히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이런 걸 엄청난 기대를 모았었고요. 그래서 2017년 1만 원대 주가가 1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던 이런 엄청난 신약 개발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임상 3상 실패 공시가 떴고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또 대표 및 임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미리 팔았다 하는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횡령 의혹 등이 발생하면서 현재 거래 정지 사태까지 터진 이런 종목입니다. 사실 2017년은 지금 그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초에 거의 한 10만 원대에서 1년 동안 60만 원이나 이렇게 치솟을 정도로 우리나라 K바이오 기업들이라 그러죠. K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K바이오가 과거에는 실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테마성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던 시기가 바로 지난 2017년 이때쯤이죠. 자, 그 당시에 신라젠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겠죠. 임상 1상 통과하고 2상 결과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3상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돌아서는 건 이렇게 한순간이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신라젠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개인들이 이런 신약 개발 업체 또 바이오, 임상,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때 투자를 하고 어떤 때 빠지는 것이 좋을지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투자해야 우리의 소중한 돈,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정도는 알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죠. 그래서 박한슬 약사가 쓴 바이오 투자의 정석, 이 책을 근거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나 제약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양질의 레포트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깊고 생생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이제 주식과 그 격차를 좀 줄이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면,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전부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주식 담당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대표이사님들, 이렇게 현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배우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부하면서 레포트를 작성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일이고 이렇게 선호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드린다 이겁니다. 자, 얘기를 듣기 전에 첫 번째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의 수익은 일반 의약품,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거 판매하는 걸 갖다가 OTC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읽거나 뉴스를 읽을 때 좀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라서 자주 듣다 보면 외워지는 거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 등, 병원에는 사실 전문 의약품을 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ETC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오리지널 신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직접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특허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네릭은 성분에 대한 특허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분의 제품을 이렇게 상표만 바꿔서 판매하게 되는 건데, 이건 거의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제조 과정도 쉽고 거의 대부분 제약사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마진도 적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익이 있는데, 이건 화학적 방법으로 복제가 쉬운 제네릭과 완전히 달리 생물의약품입니다. 복제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사한 효과가 나게 따라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물 복제약이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건데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약품을 만들더라도 임상 과정에서 이걸 통과를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속하고요. 다음으로 계량신약 이 있는데, 계량신약의 경우에는 제네릭에서 뭔가 약간씩 변형을 준 거예요. 두 가지를 복합하거나 이런 거라서 제네릭보다는 마진이 좀 더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약기업들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순서대로 꼽자면 당연히 오리지널 신약,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계량 신약, 그다음에 제네릭, 그 다음으로 이제 OTC, ETC. 이런 순서도 수익이 낮은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그러면 뭐 제약기업,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기업처럼 뭐 10배 이상, 10루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걸 기대하고 제약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역시나 신약 개발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제약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자, 신약 개발사들은 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과연 어느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적당한지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신약을 발굴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옛날부터 쓰던 이런 민간요법 있죠. 이런 거에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드는 경우도 물론 굉장히 많고요. 뭐 남성의 전립선 치료를 할 때, 뭐 예방을 하거나 그럴 때 토마토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출물을 가지고 먹으면은 이제 전립선 질환이 예방이 되더라.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포 실험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속이 아프다 이러면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예를 들어서 발견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에는 위산 분비 세포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맹물, 그리고 한쪽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을 딱 넣어봤을 때, 아, 위산 분비 세포에서 위산을 좀 적게 분비한다. 그러면 일단은 세포 실험은 통과를 한 겁니다. 그럼 일단 세포 실험 결과 어느 정도 좀 유효성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다음으로 이제 안정성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일단 다양한 세포들하고 반응을 해보는 거죠. 위산 세포부터 해서 우리 인체 세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켰을 때 세포들이 잘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게 독약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 테스트도 역시나 요 세포 단계부터 진행을 하고요. 자, 그때 이때는 조금 하나 알아두실 게 증상의 위독함을 치료하는 약일수록 이 세포에 발생하는 독성은 어느 정도 조금 용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사용되는 항암제 중에서 비소 계열의 항암제, 뭐 빨간 약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분화하는 이런 암세포도 죽이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몸의 전신으로 흘러가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빨리 세포가 분화하는데, 우리 손톱도 굉장히 세포가 빨리 분화하는데 요거까지 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탈모가 발생하고 손톱도 다 빠지고, 자, 이런다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큰 부작용인데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탈모, 뭐 손톱 빠지고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죠. 목숨을 구하는 게 우선이니까. 반면에 무슨 소화제를 만든다 그러는데 세포 독성이 있다, 머리가 빠진다, 뭐 손톱이 빠진다 그러면 소화제를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소화제는 그냥 뭐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오면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먹는 건데 굳이 뭐 그거 때문에 뭐 탈모되고 손톱 빠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경중에 따라서 요건 좀 안정성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뭐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가 세포 실험의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포 실험 자체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포 실험에서 사실 대단한 효과를 냈더라도 이게 배양한 플라스크 안에 세포들에서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도 들어가고 임상 실험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예를 들어서 세포 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다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그래서 주가가 뭐 급등한다 그러면 좀 있으면 떨어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괜히 뭐 이제 관심 종목이 세포 실험 결과 좋게 나왔다 요런 뉴스 하나에 뭐 급등했는데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냐면서 막 몰빵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 실험이 끝나면 이제 동물 실험으로 넘어가죠.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뭐 쥐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는데 사실 또 동물 실험이 너무 잔혹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잔혹하다 그래서 세포 실험에서 바로 인체 실험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예, 환자들을 대상으로 바로 실험을 하는 거는 그게 더 잔혹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 불필요한 무슨 뭐 화장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한테 실험을 한다 이러면은 요거는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꼭 필요한 약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람한테 바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동물 실험 단계부터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세포 실험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던 것들이 이제 동물 실험에, 그러니까 생체로 들어갔더니 굉장히 엄청난 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분해가 되면서 약효가 완전히 소멸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동물 실험 결과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실제 환자나 인체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동물 실험 결과가 잘 나왔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주가가 급등시킬 만한 요인이 아니에요. 임상 1상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동물 실험 정도까지만 통과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은 돈을 엄청나게 먹는데 실제로 상용화되긴 어려운 10개 중에 9개가 실패하고 20개 중에 19개가 실패하는 굉장히 개발하기 어려운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돈 먹는 하마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가 터지면 일단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돈이 많이 든다고 신약 개발을 포기하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 장기적으로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제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경제적이지 않다 하고서는 아예 신약 개발을 포기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우리도 어쨌든 그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배, 미국 제약 기업들의 신약을 거의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투자를 안 했다가 나중에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영원한 이런 테마이고 성장주인데요. 이제 개인들이 너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정부 재정만으로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때마다 이게 보조하는, 그러니까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투자를 장려하는 게 바로 바이오 제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의 고수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악화된 이런 시점에, 자, 그런 시점에 다음 사이클 분명히 오기 때문에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뭔가 발표가 되면서 오기 때문에 다음 상승 사이클을 노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바이오 투자의 정석의 저자 박한슬 약사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천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약 기업들의 신약 파이프라인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끊이지 않는데 여기 들어가는 실험 도구, 뭐 분석 기구, 시약 등을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확률 낮은 도박으로 비교를 한다면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이 도박장의 주인인 셈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제약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때 또는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거나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역시 해당 기업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는 이런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도 또 상당히 적고요. 뭐 당장 내일 사라 뭐 그런 말 아닌 거 당연히 아시고 사이클 잘 보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고. 자, 이제 동물 실험까지 끝나면 임상 실험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미국은 FDA 그리고 유럽은 EMA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을 전부 마치고 판매되는 약품이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팔려면 다시 임상 1상부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양인에게 생기지 않던 문제가 미국인이나 유럽인에게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인 보호 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기업들이 라이선스 아웃했다, 뭐 LO라고 하죠. 이걸 하면은 주가가 탁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대형 제약사나 뭐 유럽의 제약사들이 요거 기술 이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이렇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자, 임상을 1상부터 3상 뭐 이렇게 가져온 단계부터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임상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 성공 보수를 지급을 해주고 최종 판매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 때는 뭐 거기에 뭐 5%라든가 7%처럼 이렇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하는 게 바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임상 단계에서 주가가 팍팍 튀어오르는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임상 실험에 허가를 듣겠다면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나 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조군하고 실험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그냥 전분가루 이런 걸 주고 한 사람한테는 실제 약을 줍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약이 들어갔을 때 원하는 부위에 이제 잘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임상 1상 단계는 사실상 동물 실험에서 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많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한 인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한 63% 정도로 임상 1상은 통과를 합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죠. 임상 1상 비용은 국내에선 약 한 15억 정도 이런 걸 들고 미국에선 4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상부터는 확률적으로 이제 굉장히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의 기업들은 일상 통과 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상을 통과하면 주가가 굉장히 팍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고, 또 라이선스 아웃 소식도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이상부터는 극악의 난이도가 시작됩니다. 이상부터는 이상 A, 이상 B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만약에 A, B로 나눈다 하면은 이상 A에서는 우선 용량에 대한 안정 실험을 먼저 해요. 어느 정도 용량을 높였을 때 뭐 부작용이 좀 심해진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용량을 줄이게 되는 거고, 거기가 맥시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 B에서부터 투약별로 효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약하고 실제 약을 이렇게 놓고, 가짜 약보다 확실히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됩니다. 근데 그냥 가짜 약을 넣었는데 가짜 약이 더 잘 나와, 그럼 뭐 당연히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극악의 난이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상은 사실상 성공이냐 실패냐,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개선 효과가 나와야 성공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물론 3상에서 기존의 치료제라든가 기존의 약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더 좋은지 먼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미리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기존 항암제가 있는데 이상에서 데이터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신약이 나왔는데 이상에서 데이터가 뭐 그거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3상으로 굳이 또 비싼 돈 들여가면서 통과할지도 모르는 거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확연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3상으로 잘 넘어가지 않고 2상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비용은 국내에서 한 40억, 그리고 미국에서 약 145억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시기 또한 맨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제 임상을 마쳤다면 3상까지 가는데, 3상의 1차 목표와 2차 목표가 있는데, 1차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원하는 효과, 그러니까 다른 이미 나와 있는 약 대비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암제를 했는데 3상까지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항암제와 대비해서 뭐 치료 효율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걸 상용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 3상은 사실상 기존에 그 나와 있는 약에 대비해서 훨씬 더 그 판매적인, 이게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수익 가치가 있느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3상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실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면 좋겠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요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바로 바이오 투자의 정석에 나와 있는 박한슬 약사가 말해주는 이 좋은 매수 시기와 매도의 시기인데요. 우선 리스크가 가장 적은 시기는 당연히 임상 1상 시작 전입니다. 임상 1상은 통과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면은 주가가 또 올라요. 그리고 임상 1상 통과 이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라이선스 아웃이 되면 주가가 또 한번 튀어오르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이라고 하면은 라이선스 아웃을 하지 않은 기업이 임상 2상을 통과한 이유입니다. 임상 2상까지 통과했다 이러면은 진짜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시기예요. 자, 이게 성사가 되면 주가가 오를 때 역시나 매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임상 3상도 역시 통과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시작되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 그럼 이때 매도하는 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에는 추천 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술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의 투자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정말 모든 내용을 다 리뷰해드리고 싶긴 해요.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정성 들여서 이렇게 책을 쓴 분들, 이 저자분하고 이제 출판사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내용만 설명드렸고, 최소한 바이오 제약 초보자분이시라면 제가 설명드렸던 요 정도 부분,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정도면 그냥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차원이 좀 크고, 근데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왔구나, 자, 이걸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